근데 어제 CNN 보도였는데 아직 국내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점점 전문 용어로 뭐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네. 이건 아직 행정명령을 구상 중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페이스북 아이디나 SNS 뭐 트위터 아이디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아이디를 제출하고. 누구한테요? 아니 미국 그 입국할 때 예. 입국 심사관에게 예. 제출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핸드폰의 연락처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예. 이게 미친 거죠. 놀랍네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가려면은 자기 핸드폰에 연락처 다 주고 SNS 주소까지 알려줘야 되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거기 혹시 테러 단체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말이 됩니까? 네, 미친 거죠. 예. 자,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도. 자, 우리나라 뉴스를 해볼까요 이제. 네, 특검이 최순실 씨가 ODA 사업에도 이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사건이 이제 나왔어요. ODA 사업. 예. 이 관련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이번 소환은 미얀마 K타운 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으로 유 대사가 K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사를 최순실 씨가 직접 면접봤다는 보도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뿐만이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관련 보도가 많더라고요. 처음 나온 종류의 뉴스다 보니까 네네. 후속 보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왜 이 K타운 사업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냐 이것도 약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이 K타운 프로젝트에 한인 기업을 참여시켜주고 그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받은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라는 건데 미얀마 현지 법인 한국기업 M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이 지분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 예산 7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해설 기사가 없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미얀마 대사가 불러들여졌다, 뭐 공적 개발 원조 때문이다, K타운이다 하는데 해설 기사가 있나 봤더니 없어서 제가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주시 뉴스로 해설해야 되겠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주 동안 계속 나올 뉴스인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일단 코이카라는 곳을 알아야 돼요. 코이카가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에다가 원조를 네. 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이걸 받았죠. 뭐 무상으로 네.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죠? 차관을 주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제. 네. 개도국의 해외 원조 사업을 하는 이제 외교부 기관 산하기관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관련 뉴스를 따져봐야 되냐면 작년 5월입니다. 네. 히스토리를 좀 짚어주자면 작년 5월에 이 코이카 이사장이 새로 바뀌는데 원래 여태는 전원이 대사 출신이었어요. 외교부. 네네. 그러니까 대사를 한 사람들이 여기 이사장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 가서 어떤 원조 사업을 하려면 현지 업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현지인들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데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코트라. 여기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출신이. 네네. 근데 여기는 원조하는 데가 아니라 뭐 무역투자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산자부 산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외교부 관련 기관에
산자부 관련 기관 출신이 온 겁니다. 전례가 없는 케이스예요. 코트라 유럽 본부장 출신의 김인식 이사장이 임명돼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그 외교부 쪽에서는, 그 코이카 쪽에서는 실제 공무기간도 휴일 주말 빼면은 딱 이틀밖에 안 했고 차관급이 오는 데거든요. 좀 작은 공기관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미르, 최순실 관련 최초의 뉴스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이 김인식 이사장을 미르 재단이, 그때는 미르 재단과 최순실 씨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잘 몰랐으니까, 미르 재단이 추천했다는 뉴스가 최순실 게이트 크게 터지기 전에 아주 작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상 미르 관련 거의 첫 번째 보도에 가까운, 그때 뉴스인데. 근데 이 김인식 이사장이 이제 코트라 출신인데 코트라 유럽 본부장 출신이거든요. 네네. 유럽 본부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유럽 본부가. 느낌이 갑자기 훅 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표 느낌이.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코트라 유럽 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임 사장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코이카가 못 사는 나라, 물론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개도국. 못 사는 나라에 원조하는 곳이지 미르 재단에 돈 주는 데가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 뉴스, 관련 뉴스가 이제 너무 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묻혔거든요. 근데 그 미르에서 코이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코리아 에이드라고 네네. 원조 사업. 거기에 이제 음식, 문화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역할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도 뜬금없긴 해요. 예, 해외 원조에 왜 미르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게다가 이 코리아 에이드 예산이 1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 나라에 나눠야 되는데. 이거 작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관심에 별로 들어오지 못했던 연결고리인데, 근데 최순실 씨가, 이러는 거 개입할 때 공식이 있잖아요, 원래. 일단 사람을 꽂는다. 네네.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사안 말고 이면에 이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기본 공식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요 ODA. ODA가 그 해외 공적 개발이라고 아까 얘기한 네. 무상 혹은 유상 원조. 건물을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보도의 핵심인 거예요. ODA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일단 그 공식대로 이제 미얀마 대사를 직접 본인이 면접 봐서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삼성 전기 출신이에요. 네, 거기다가 유럽 판매 법인장인데요. 이 독일에서 네.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요. 그것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네. 느낌이 확 오잖아요? 어머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 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K타운 프로젝트인데, K타운 프로젝트는 뭐냐면, ODA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건물 지어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보통 학교나 병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류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개발 원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ODA 사업은 원조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네네. 어머나 큰 돈이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K타운 프로젝트도 760억짜리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지어주는 걸로 원래 네. 사업 계획을 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류 관련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거거든요. ODA 사업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데 외피를 ODA로 한 다음에 나라 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업권을 본인들이 먹으려고 했던 네. 기본적으로 아주 스마트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스마트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란의 K타워 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사합니다. 네. 똑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라. 이란에다가 대통령이 이란에 갔을 때. 작년이죠. 예. 양해각서 체결하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대형 복합 건물을 지어줍니다. 거기다가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을 시켜요. 문화융성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사업권을 가지고 이제 이권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입주하는데 얼마. 네네. 아니면 뭐. 그 현지에서 또 시행사가 있어도 나올 거 아닙니까? 하청업체들. 그러면 그 사업권을 또 주는 거죠. 근데 이 이란의 양해각서에는 아예 미르 재단이 이 한류 교류 주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예. 아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 K타워 사업은 언급이 됐는데 이 미얀마 K타운 똑같잖아요. K타운 사업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거든요. 양해각서에 이란처럼 나왔으면은 불거졌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미얀마 건물 지을 때 현지에 있는 업체, 그 한인이 운영한 업체한테 사업권을 주고 그 회사의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렇죠. 예. 예. 차명으로요. 예. 예. 아, 스마트해요. 네. 이거를 해외 원조 자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이건 최순실 씨 개인이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발상 자체는. 이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대사를 자기 사람으로 꽂을 때 이익이 뭘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외교 행랑에 대한 액세스. 저는 이것도 탐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출국할 때 안 뒤져보거든요. 거기. 그렇죠. 예. 네, 외교 행랑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도 안 뒤져보고. 상대 국가에서. 안민석 의원이 한 2달 전쯤에 최순실 씨, 최순득 씨가 베트남 캄보디아 거액의 비자금을 외교 행랑으로 옮겼다는 제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뉴스가 끝났어요. 후속 보도 같고. 이런 건 제보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외교 행랑에 대한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렇죠? 미얀마, 베트남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도 사업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됐잖아요. 네네. 개성공단의 대체공단으로 베트남이 거론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베트남의 대체공장을 옮긴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제. 당연히 대체공장이 필요하니까. 이 대체공단 프로젝트를 잘 뒤져보면 최순실 씨가 등장할 수도 있다. 나는 개인적인, 촉이 있는데, 아직 뉴스는 나온 적이 없어요. 베트남에 가서, 혹은 동남아에 가서 이런 사업권을 따내고 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보니까. 최순실 씨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네.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 걸치고 있었다. 네. 상상 가능한. ODA 사업이 등장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해설을 굉장히 길게 한 이유는 해설이 없는 데다가 앞으로 더 나올 거거든요. 네. 이 전체 구도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너무 길게 했네요? 네. 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진수 청와대 현 비서관이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털어놓았는데요. 박 대통령이 현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데.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할 거다.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심판도 그냥 보기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네, 오히려 헌재 심판 예정된 3월 13일 이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1차적으로는 그걸 뒤로 미루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지금 그게 지연 전술이고. 그 이내에 한다면 어떻게든 인용이 안 되도록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인용할 사람이라는 게 지금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각하든 인용하든 총 8명. 그 8명에 대해서 어떻게든 접근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할 텐데 아직 뉴스는 없네요. 하더라도 보이기는 안 하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쭉쭉 읽으시고 그중에 제가 네네. 포인트가 있으면 짚는 것으로.
네, 청와대가 이 4대 기업에 70억 원을 걷어서 속칭 아스팔트 우파를 지원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어버이 연합 같은. 예, 엄마 부대도 있고요. 네. 관제 데모를 참 좋아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재벌 순위별 1, 2, 3, 4회한테 돈을 70억을 걷었다는 거죠. 여기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못하나요? 이것도 범죄인데, 제가 보기엔.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 뉴스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코센터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알바비가 2만 원 지급됐다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 게 탈북자가 동원돼서가 아니라 탈북자 동원은 국정원이 그 배로 의심된다 하는 사건이 이미 작년에 있었거든요. 시사저널이 그때도 보도했었는데 그때 보도 내용 중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정원 직원이 아예 목사 안수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안수를 받아서 기독교 단체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아예 안수를 받아서 진짜 목사가 됐다니까요. 정식으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목사판 무간다죠. 네. 그런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원을 목사 안수를 시켜서 기독교 단체의 모습을 띠게 한 다음에 보수 단체 관제 데모에 배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시사저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탈북자가 동원됐다. 어떤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정황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후속 보도가 기대되고 주목해야 될 기사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결국 현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민간 잠수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관련자들을 다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냐? 이 민간 잠수사들을 유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의 포커스를 돌리는 거죠. 정부로 돌아올 관심. 정부 책임론을 엉뚱하게 민간 잠수사를 먼저 기소해서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아니, 진짜 뻔뻔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민간 잠수사들, 물론 무죄로 확정됐지만 이 개개인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빤히 보입니다. 그때 이제 그 민간 잠수사 중에 사망한 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책임을 민간 잠수사 그룹에게 물은 거죠, 이게. 해양경찰은 책임을 놔두고요. 그러니까 해경은 빠지고. 네. 해경이라는 게 결국 정부잖아요. 예. 정부의 선제적인 이거 슬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제적인 슬랩이죠. 정부로 책임이 넘어오고 관심이 넘어올까봐 민간 잠수사부터 기소해 놓고 그 민간 잠수사의 개인적인 억울한 문제로 바꿔버린 다음에 해경이나 국가에 빠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국가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인데 했어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뉴스 하나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네. 할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2, 3부를 드리고 전화 통화하면 2부밖에 안 드리는데 기왕이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지 왜 전화로 이렇게 섭섭하게. 그런 또 옵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래요? 이 보좌진들이 저희가 2, 3부를 다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꼭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열일 제치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네. 저의 압박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전화는 마음에 안 들면 확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정의당 공식 후보가 되신 건 아니고 본인의 출마 선언까지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제 경선에 출마한 잠재적 후보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지금? 네. 경선을 언제 합니까, 경의당은? 경선 이미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하고요. 2월 16일 날,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지금 경쟁자는 누가 출마 선언한 상태입니까? 강상구 후보라고요. 예. 전 대변인인데요. 예.
전체 지금 대선 예비 주자 중에 유일하게 40대 젊은 기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네네. 또 둘이 합니다. 경선이 지금 너무 조촐한데요.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네. 정의당이 열심히 했지만 대선 주자가 가시화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게 이제 당과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의 저 문제인식이에요. 표를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미 일찍이 후보가 가시화됐는데 우리 네. 당은 이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조기에 후보를 가시화시키자는 거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작은 정당에 지금 마이크나 또 화면이 오질 않으니까 예. 빨리 후보를 확정을 지어서 당 중심으로 그 선거운동을 해나가자. 이게 저희 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 후보를 좀 빨리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다들 이제 탄핵, 인용이 혹은 뭐 기각이 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뭐 경선을 하거나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먼저 하겠다는 거네요, 정의당은. 아니, 뭐, 다른 정당은 이미 뭐 몇 달 전에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 당만 열심히, 탄핵, 국면에서 애는 썼는데, 오히려 대선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손해가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강상구 전 대변인도 뭐 젊은 40대 기수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선하면 심상정 전 대표님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글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선거는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 아니, 노회찬 원내대표 정도 나와야지 경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왜 안 나오시죠? 이심전심이 아니라 노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풍찬 노숙도 또 진보 정치하면서 실패도 영역도 다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이게 이제 이심전심 돼가지고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여쭤보겠고. 네. 교통정리가 텔레파시 수준에서 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나가실 면서의 결심. 이게 이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 국면 자체가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할 역할 또는 뭐 나는 어디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거 있으십니까?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제가 출마의 변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는 과감한 개혁 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여튼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노력이 실력이라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지만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해법도 공연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시대 정신, 노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번 대선에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혹은 진보정당이라고 좀 넓게 말해서 진보정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이슈들이 아젠다들이 결국은 대부분 보수정당에서 정강정책으로 흡수됐죠 실제.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의 후보들만 봐도 정의당 혹은 그 이전에 진보정당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 수용돼 있어요. 수용된다기보다요. 흉내입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특히 야당 쪽 저 바른당까지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원내 정당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저희 정의당의 공약 수준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러니까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시대정신을 앞장서 제시해 왔고 또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제시하는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에 관련된 공약은 아마 원형이 저희 정의당, 진보정당 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베껴 쓴 공약, 그러니까 이미 답안지 다 보고 쓰는 공약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당선되자마자 나중에 정책 자료집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당이 다른 당과의 차이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치와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믿음이 가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집도 거의 정의당 공약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것과 마찬가지여서 네. 그때 노회찬 대표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은 요즘에 다 공정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기업도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 만들겠다. 대선 주자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불공정의 원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같이 흑수저 정당 또 저 같은 흑수저 후보도 금수저 후보들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서 경쟁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정의당은 이 흑수저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개혁되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은 좌파라서 하는데 이런 공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정당의 공약집을 보면 다 좌파 공약이에요. 공약은 좌파면서 뭐를 좌파라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공약 첫 번째가 정의당의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지금 심상정 대표의 슈퍼우먼이 대자가 아니라 방지법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인이 멸종 위기거든요. 지금 영국의 권위 있는 인구 관련 연구소가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꼽았어요. 근데 이런 심각성에 비추어서 출산 육아 대책이 너무 아니하다는 거죠. 출산율이 최저니까요, 지금. 네, 돈은 지난 10년 동안 80조 2천억이나 쏟아 부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 여성 문제로 인식했어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 출산 육아 대책은 여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 문제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저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하는 그런 슈퍼우먼 강요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컨셉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출산 휴가에 부부 출산 휴가 의무제를 두었고요. 부부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산 휴가가 여성 3개월인데 이걸 4개월로 늘리고 남편에게도 1개월 휴가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의무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12개월을 16개월로 늘리면서 그중에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아빠가 휴직을 해야 된다는 파파 쿼터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네요. 아빠도 아이를 키우고 싶죠. 근데 승진에 지장이 되거나 눈치 보기 때문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강제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안 지키는 기업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기업에게는 또 강한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행됐던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이미 그러니까 진작에. 예.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아기에 엄마 아빠가 같이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인성에. 북유럽은 그런 점에서 남편 휴가 또는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슈퍼 우먼이 되면 해결될 것처럼 자꾸 여성들에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출산율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부부 출산 휴가는 부부에게 공동으로 줘야 되고 뭐 육아휴직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기 같이 동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전체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 기업, 사회, 국가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 문제인식입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보고, 누가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되더라도 이거는 받아 안아야 될 공약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보수정당이 더 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걸었어요. 3년으로. 네네. 정의당 공약이 이게 안 되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드시 이것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승민 후보가 육아휴직 3년 낸 것을 아주 크게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좀, 공론화돼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저희 안이 이 정도는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원 크기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말했지만은 1년만 유급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원 크기는 비슷한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하고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을 18세까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나눠 쓰는 걸로 돼 있어요. 나눠서 쓰는 걸로? 네네. 근데 이게 고3 수험생을 염두에 둔 건데, 고3을 육아정책으로 하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거는 교육제도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정당의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머릿속에는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지율은 안 나오는 유승민 후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심상정 대표님이 따라잡기 가능합니다. 물론이죠. 지지율만 보면 현재. 다만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탄핵소추 국면에 다른 어떤 당보다도 앞장서서 민심을 읽고 또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어쨌든 흔들리는 야당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우리 당원들이 이런 자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오당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저희가 찾지 않습니까? 네, 작지만 원내정당 소속 후보인데 무소속 후보자들도 다 보도를 하면서 이제 저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자들 자식이나 집 없는 집 자식이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 것처럼.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저의 지지율도 그러니까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된다면 저는 두 자릿수 이상 자신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총수께서 좀 바로잡아 주시죠. 두 자릿수 이상은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어렵지만 기회만 공정하게 보장이 되면 지금은 일체 안 나오거든요. 보도가 돼야 지지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텐데 아예 배제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매우 불공정하다. 정치부터 공정해져야 사회도 공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저 동의하고요. 자, 네. 그런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유가 뭐 예전에는 당선 가능성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변수 외에도 이 구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제3지대로는 빅텐트니 뭐 누가 어디로 가네 마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치 뉴스 물론 뭐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고 또 정권 교체 열망이 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거 갖고 언론의 관행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의도적 무시도 있어요. 예. 언론 개혁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3지대론이다, 뭐 빅텐트다, 연대 방법론이죠. 예전에 이제 진보 진영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보수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지지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떤 구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시면서 이번 대선에 임하십니까?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다자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자 구도. 네, 왜냐하면은 네. 뭐 구여권도 야권도 이게 구도 재편이 결국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소리가 좀 울립니다. 전화기를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구도라는 거는 네. 범여권과 야권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저는 뭐 보수 쪽이 네. 지금 뭐 제3지대다 보수 단일화다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다들 목표가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 후보 한 사람, 그다음에 그 바른정당 한 사람, 국민의당 한 사람 이렇게 뭐 보수와 중도라고 표현되는 후보들 각각 다 나설 것이다. 그렇죠. 거기가 우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박근혜 정권에 기여한 사람이나 정당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런 원칙에 따르면은 반기문 바른당까지도 안 되는 거고. 네. 반기문 후보가 남는데 이분이 지금 아직 어디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가 또 그대로 좌초되는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유승민 후보는 또 뭐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뭐 국민의당의 민생 정책은 동의를 하지만 사드 반대 같은 안보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거기랑은 원칙 있는 연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단일화는 하겠다고 했어요. 보수 후보들 사이에.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반기문 후보에 대한 단일화 요구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반기문 후보가 제3지대로 헤매지 말고 나랑 경쟁하자. 네. 그런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의 제안이. 네. 그런데 반기문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가 아니라 제3지대 통합 후보 타이틀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둘의 꿈과 목표가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의당은 그런 구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일단 언론 보도를 했고 실제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다 이렇게 기반도 튼튼하지 않고 정치적 주소도 불분명하고 자신들의 이 야망을 꿈꾸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선판이 네. 이렇게 합종연행 흔들리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네. 이런 모든 판은 구도조차도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선진적인 연합 정치가 가능한 그런 결선 투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후보 간에 철진한 후보까지 다 어디 무슨 합종연행에 한 자리 끼어서 복권을 꿈꾸고 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은 1차에 또 유권자들이 키워주고 싶은 정당,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마음대로 찍고 2차는 또 당락을 결정짓는 그런 투표를 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자유투표의 범위를 넓히고 그다음에 구도도 유권자가 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유권자의 어떤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정치를 현대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정권 교체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선 투표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선 투표 결선에 가서 연대할 수 있다. 단일화라는 방식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결선 투표 제도로 안에 녹여내자. 이런 얘기. 결선 투표제를 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이번 그 대선은요. 그 당선증 받으러 갈 때 경호팀이 붙어서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결선 투표제를 2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1주로 지금 조기 대선인 것을 감안해서 1주 정도로 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은 제 정당 간에 연합 정치를 도모하고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5당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안정적인 개혁을 하려면 연합 정치를 해야 돼요. 후보 간의 자의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간의 정책과 또 권력 분점을 놓고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국민들 동의하에 그 연합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2차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그 연합은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선거 구도 그다음에 연합 정치도 국민들 동의하에 국민들이 선택하는 그런 정치가 선진 민주 정치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승자 독식 선거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 체제가 올러나신 게임을 계속하다 보니까 양자가 아닌 다른 뭐 작은 후보들은 아예 존재 이유조차 부정당하는 이런 정치가 계속돼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네. 그 결선 투표 제도가 실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2월 말까지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유력 주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변동적 요소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꼭 나와주세요. 네. 예. 저 꼭 나가겠습니다. 네.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네. 이렇게 여기 오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제가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책을 읽었어요. 한 15년 전쯤에.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제가 책으로부터 이해를 했는데 첫 번째는 유전자는 자신을 복제해서 증식시키는 프로그램이고 개체는 그 프로그램이 탈 것이다. 네. 제가 이게 맞게 이해한 겁니까? 좀. You got it absolutely right. And what's more, if ever anywhere in the universe programs like that were to arise in a very different form, they wouldn't have to be DNA, something very different. If ever they arise and have the power to influence their own chance of replication, then that will give rise to some kind of life. Life is all about programs riding in vehicles. 100% 맞는 말이고요. 그 외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주 어디에서든 간에 이러한 자기를 뭔가를 반복하려는 그런 것이 생긴다면 이것은 꼭 DNA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주 어딘가에서 자기를 갖다가 계속 복제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얻고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고 그러한 생명은 굳이 DNA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책에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해한 것은 그렇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밈이다. 그리고 이 밈이라는 개념은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죠? Yes, that's right. And that was, for me, that was just an illustration of the generality of replication.
It's DNA on our planet. It's also memes on our planet. On another planet, it could b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I simply wanted, at the end of The Selfish Gene, to illustrate the point that it doesn't have to be DNA, and memes are like DNA in one respect only, that they do self-replicate. They make copies of themselves, and they potentially have the power to influence their success in making copies of themselves. So there could be a Darwinian natural selection of memes, just as there's a Darwinian natural selection of genes.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밈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복제라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다른 행성에서 이런 복제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형태를 띌 수도 있다라는 그 일반적인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꼭 DNA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게 밈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자기를 복제하고 스스로 복제본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이것을 운반자에 태우는 그런 형식으로 된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 다윈의 자연 선택이 굳이 DNA가 아니고 진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과학적인 포인트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생물학들은 대부분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유전자의 감정이입을 했어요. 유전자 관점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사물인데 자신을 그 사물에 대입하는 능력. 이게 없으면 이런 이론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본인이 타고난 겁니까? 아니면 과학을 통해 훈련된 겁니까? 어느 쪽이 더 큰 비중일까요? Imagina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cientific process, and the ability to put yourself in the position of something else is part of it. I once heard the great French molecular biologist Jacques Monod say, when I'm trying to solve a problem in chemistry, I say to myself, if I was an electron, what would I do next? 상상력이라는 것은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사물에 우리가 이입을 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분자생물학자인 자크 몰로는요. 화학에서 내가 뭔가 해결 못할 문제에 부닥치면 내가 만약 전자라면 요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Many people, many biologists are capable of saying to themselves, if I was an elephant, or if I was a lion, or if I was a fish, what would I do next? What I did was to go one stage further and to say, if I was a DNA molecule, what would I do next? It's a greater jump of the imagination to do that.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one, because if you say to yourself, if I was a lion, or if I was an elephant, you may not get the right answer. Unless you put yourself in the position of the genes of the lion or the elephant. And then you do get the right answer when solving evolutionary problems. 물론 많은 생물학자들이요. 내가 코끼리라면, 내가 사자라면, 내가 물고기라면 그 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DNA 분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약입니다. 이게 그냥 사자다, 코끼리다 이렇게 상상이 아니라 내가 사자의 DNA라면, 코끼리의 DNA라면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그래야 진화적으로 올바른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자라고만 상상을 해서는 진화적으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학이 이 사람에겐 도구고 그리고 자기 객관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두 가지를 가진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대중적인 철학자가 나타났다. 과학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일종의 철학자다. 새로운 유형의. 제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I like that description. I think that any philosopher should be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I think one of the problems with some philosophers is that they're so used to talking to other philosophers that they are unintelligible to other people. The other thing about the best philosophers is that they are taking the trouble to educate themselves in science. And the philosophers I really admire are those philosophers who know science, who have read some science and to use science, because otherwise philosophy is going to be a dead end.
그래서 저는 그 철학자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배워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 같은 경우는 다른 철학자하고만 얘기를 하느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하는데 그것은 저는 좋은 철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최고의 철학자라면 반드시 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과학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스스로 교육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을 알고 이용할 줄 모르는 것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철학은 그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적으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 예. 전 이건 영상으로 봤어요. 다큐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인데 제가 무신론자가 된 거는 건방지게도 10대 시절에 신이 정말 있나? 이렇게 의심만 해도 신이 벌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교리를 접하고 나서 이게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의심만 해도 벌을 주면 벌 준다고 항복을 하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사실 출발했거든요. 네, 제가 무신론자가 된 건. 본인은 어떻게 무신론자가 된 겁니까? I'm not surprised to hear that you are an atheist because you're obviously a very intelligent man. So I would expect that. And of course, you're absolutely right that for a God to punish somebody simply for not believing in him, I mean, what a ridiculous reason to punish somebody. You could maybe punish somebody for being a bad person or being not a good person, being an unkind person. But to punish somebody for not believing in you is, of course, pathetic. And you are quite right to take the steps that you did. 사실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똑똑하신 분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벌을 받는다? 나쁜 사람이라서 벌을 주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벌을 주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벌을 주면 몰라도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 참 불쌍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I suppose my first steps, you asked me about that, when I first realized that there are lots of different religions and they can't all be true, that was one step. But for me, the main thing, I think, was that my remaining vestige of religious belief came from my knowledge as a biologist of how complicated the world is, the world of life, how complicated life is. And I thought that needed a designer. And then when I realized that it did not need a designer, when I realized in my teens that Darwinian natural selection was a far better theory to explain the complexity of life, that was when I finally shed my last remaining religious belief. 저한테 이제 그런 이제 무신론자가 된 계기가 있다면 일단 처음은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그것이 다 진리일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어떤 종교적인 관제가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생명이라는 현상의 이 복잡함에 너무 놀랐고 이렇게 복잡한 게 있으려면 누군가가 이것을 갖다가 기한한 사람, 디자인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윈의 자연선택선을 배우고 나서 이게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절대자가 와서 이것을 갖다가 디자인했다 이런 거 필요 없구나. 다윈의 자연 선택이 이런 생물 현상의 복잡함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구나. 그때 제가 무신론자가 되는 첫걸음을 디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무신론자에 그쳤거든요. 이걸 남들에게 널리 전파할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신이 없다 이런 선언을 왜 이렇게까지 대중적으로 공세적으로 하게 된 건지 그건 또 이유가 있나요? First, let me say I'm very pleased to be having this conversation about the God delusion in Korea because on the one hand I hear that Korea is an extremely religious country, but on the other hand the God delusion has sold more than 100,000 copies in Korean, which is unprecedented. I think in no other language apart from English and possibly German has the God delusion sold so many copies. So I'm very delighted to be here. And yes, I do declare my atheism in a very public way, partly because I think religion is a very bad influence in the world. A lot of evil is done in the name of religion. And this is because blind faith, that means believing something without evidence,
is an excuse to do all kinds of bad things, which you then don't have to justify. I'll pause there for translation. 이 만들어진 신이 아마 세계에서 영어하고 도곡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1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한국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기쁜데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유는요. 종교라는 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세상에 미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의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악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맹목적인 믿음, 즉 여기서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없이 무언가를 믿는 것이 내가 뭐든지 해놓고 그것을 정당화할 필요 없이 뭔가를 하는 그런 정당화를 핑계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So that was the first reason why I fight. It's because religion is a justification for doing bad things which don't have to be defended. But the second reason, which may be more important, is that the scientific worldview is so beautiful, so aesthetically wonderful. It's such a fascinating fact that we understand so much about the universe that we live in, so much about what life is, how life came to be, why we are the way that we are. That is such a privilege to understand that to have a silly substitute without any basis at all, just based upon tradition, thrust into children's minds is wicked. I'm sorry for children who are brought up believing falsehoods when the truth is so wonderful, and the truth increasingly is becoming known through science. We are privileged to live in the 21st century when so much is known, and it's a shame to bring children up deprived of that knowledge.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과학을 통해서 보는 이 세상은 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매혹적이고 미학적으로 너무나 뛰어납니다. 이런 과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이해, 인생에 대한 이해, 우리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이해가 그걸 사실은 배울 수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굉장히 실없는 대체물에 이렇게 농락당하면서 자라야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사악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거 대신에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경험하고 자랐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경이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진리를 드러내주는 과학에 접하면서 살고 있는 게 특별한 거고요. 많은 어린이들이 좀 더 이것을 같이 나누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 종교가 이것을 방해한다고 믿습니다. 종교적 주제는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서전을 쓰셨어요. 한국에 오신 건 자서전 때문인데 이게 이제 좀 궁금했어요. 사람들한테 줄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유전자에 탈 것으로 이제 거의 생명이 죄송합니다만 다해가 막바지 라스트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이거가 아니면은 출판사 다음 책을 내라고 하는 압력 때문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It's a bit of all those things. when you're getting older, it's quite a natural thing to want to write down your experiences. I've had a very good life in which lots of funny things have happened to me, and I like to share those funny things. I like to think that both volumes of my memoir, both An Appetite for Wonder and Brief Candle in the Dark, are filled with really quite funny stories about people that I've known, some of them famous, some of them not famous. Another reason for writing the memoir when I did is that my mother is still alive. She's 100 years old now. Mm-hmm. And her memory for the things that happened long ago is very good. And so I was able to tap her memory and almost interview her about my childhood. And parts of the first memoir, parts of An Appetite for Wonder, are actually transcripts of her own diaries. So there was a combination of reasons for doing it, and I'm glad I've done it. Well, I wouldn't call it pressure, but they were quite agreeable to the idea.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조금 다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경험을 한번 적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인생에 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웃긴 일도 많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자서전이 2권으로 돼 있는데 2권 다 제가 겪었던 많은 재미있는 일화들, 또 많은 만났던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과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제 많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제 어머니가 아직 100세십니다. 근데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기억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1권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가 어머니에게 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머니가 기억하는 바를 인터뷰한 거,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을 갖다가 옮긴 거, 그런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력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출판사가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제가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써오신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는지요? Donald Trump is a vain, blustering, illiterate barbarian. He's never read a book in his life. 그 도널드 트럼프는요. 허영에 가득 차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아마 글도 못 읽는 야만인일 겁니다. 아마 평생에 책 한 권도 안 읽어봤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He talks about making America great. America was pretty great before he came along. It's going to become a lot less great by the time he's finished with it. In many ways, democracy had the seeds of its own destruction built into it. So far, American democracy survived pretty well. But this is going to be a crisis. It was always possible that the democratic process would yield a president totally and utterly unfit for the job. No qualifications for the job, quite the contrary, the reverse. The point has been made that if you're going to have an operation, you want to have a surgeon who is qualified in anatomy and in surgery and who knows what he's doing. If you're going to get in an airliner, you want to have a pilot with many hours flying experience who knows how to fly a plane. Democracy is capable of delivering the equivalent of a surgeon who has never touched a scalpel in his life, or a pilot who has never touched the controls of a plane in his life. Worse, Donald Trump is a malign, malevolent, vain, prejudiced man who is worse than incompetent. He is a disaster, and we can only hope that America and the world survives. He is a climate change denier. He's a racist. He's a sexist, misogynist, and the only hope, I think, for the moment is that he will be impeached. However, his vice president is in some ways even worse. His vice president is a creationist, which Trump probably isn't. But at least the vice president knows how politics works and knows how a country is run.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에 상당히 위대했어요. 근데 아마 도널드 트럼프가 나갈 때쯤이면 아마 훨씬 덜 위대할 겁니다. 민주주의에는 그 안에 늘 이런 자멸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잘 피해서 살아왔는데 이거 지금 확실히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 민주주의에는요, 늘 전혀 완전히 철저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그런 대통령을 늘 뽑을 수 있는 그 위험이 민주주의라는 절차에 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는요, 그 우리가 수술할 의사가 자격을 갖춘, 해부도 좀 알고 해부학도 잘 알고 수술하는 방법도 잘하는 그런 의사가 해주길 원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비행기에 대해서 잘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요, 칼 한 번 만져보지 않고 조종관 한 번 건드려보지 않은 그런 의사나 그런 조종사가 나올 확률이 늘 그 안에 상존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보다 더 나빠요. 무능한 거를 넘어서서 허영과 악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앙이라서 저는 지금 미국과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지구 온난화도 지금 부정하고 있고 그 여성을 혐오하고 있고 인종차별주의자고요. 유일한 희망은요 탄핵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쁩니다. 창조주의자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국가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정치라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입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그 영국의 브렉시트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제학자의 해석은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진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영국인들이 최근에 왜 이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I think you should listen to economists and not evolutionary biologists on this topic, and that's really part of the problem that David Cameron, in his vanity, decided that he could win this, and he decided to hand over to the British people, who on the whole know nothing about economics, a very important constitutional change of immense complexity. You cannot take a decision about something so complex as leaving the European Union unless you know a lot about economics, a lot about history, a lot about politics. It is a major constitutional change, and as such, one would normally expect something like a 2/3 majority rather than a simple majority. Cameron went for a simple majority because he was vain enough to think that he would win anyway. 이 질문은 진짜 경제학자한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었냐 해요.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경우가 너무 이제 허영심에 나 이거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에 무리한 수를 둔 겁니다. 사실은 EU를 떠난다는 결정은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야만 하는 그런 결정인데 이것을 일반 영국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할 거다. 따라줄 거다라는 아주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EU를 떠나는 것 같은 문제는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난 할 수 있어. 이거 사람들이 해줄 거야 라고 허영심에 믿은 게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엄청난 헌법적인 영국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랬으면은 이게 국민투표가 그 3분의 2가 찬성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다수결 반 50% 이렇게 한 것도 그것도 또 역시 저는 카메론이 너무 이것을 우습게 본 본인의 허영에서 나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이게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을 바꿀 만한 사건인지 그리고 인류가 진화해가는 특징을 바꿀 만한 등장인지 이론이 바뀌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진화적 특징이 바뀌냐 어떻게 보세요? Well, artificial intelligence fascinated me for a very long time, ever since I first started reading about it, I suppose in the 1960s, a long time ago. It hasn't progressed quite as fast as some people thought it would. In particular fields it has, like chess and Go, but the more general field of interacting with the world at large, I think it's probably true to say that no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can yet pass a very thoroughgoing Turing test, the test of whether you can fool a human being into thinking he's talking to another human being as opposed to a machine. I'll pause for the moment. Okay.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란 문제는 오랫동안 저를 이제 매혹시킨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 처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생각만큼 이게 빨리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체스나 바둑 같은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루어졌지만 좀 더 일반적으로 이 세상과 널리 소통해야 하는 이런 분야에서의 그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은 글쎄요. 저는 이런 그 튜링 테스트 그래서 지금 사람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내가 지금 그냥 완전히 사람하고 하고 있다. 기계랑 지금 하는 게 아닌구나. 이럴 만큼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큼의 그 테스트를 아직 통과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There are respected scientists such as Stephen Hawking and respected individuals such as Elon Musk who are very worried about AI and who feel that in the future artificial machines, robots, computer programs may become so powerful and so human-like that they may be able to usurp human functions more and more completely, and eventually human beings may become redundant and unnecessary except as slaves to manufacture more computers and robots. I don't know what I think about that. I think perhaps slightly facetiously I might wonder whether a world dominated by robots
might be a better world to live in than a world dominated by human beings as we now are. 사실 지금 이제 그 유명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나 그 일란 마스크 같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지배하는,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 때 그 이런 인간 기능들이, 인간 사회가 전복되고 인간이 필요 없어져서 단지 더 많은 기계를 생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노예가,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글쎄요, 어쩌면 그렇게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꼭 지금보다 나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And whether you regard it as an evolutionary progression or not, it is an interesting science fiction speculation that at some future date there may be a world completely populated by silicon creatures who look back to a kind of dawn age when there were soft, squishy, wet, carbon-based life forms who created them. Maybe the world will be a better place by then. Maybe these robots will look back on a major change in the evolutionary process which took place somewhere around our present. 이렇게 가는 게 어떤 진화적으로 진보인지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한번 저희가 그 SF적인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 훌란 미래에 그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먼 이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역사의 여명에 이런 시대가 있었지. 옛날에 이 탄소를 기반으로 하고 끈적거리고 이렇게 꿀렁꿀렁하고 이런 생명체가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굉장히 진화의 도약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 이렇게 회상을 하는, 어쩌면 그때가 지금 저희 21세기가 아닐지 한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듣고 나서 자서전을 살까 말까 망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들려주고 싶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I've written some 14 books. Most of them are about evolution. Most of them are about science. One of them is about religion. All of them, I like to think, value truth. All of them speak to the reader. In all of them I've attempted to put myself in the position of the reader so that the reader really understands what's on the page. I like to say to myself, what might the reader misunderstand here? How can I change the words so that the reader will understand? How can I change the words so that the reader will be inspired? I try to write in a poetic way as well as in a scientific way. I think it's possible for science to be great poetry. I would like to think that one day a scientist might wi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제가 지금까지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제 한 권만 빼고 종교에 대한 거 한 번 다 진화하고 과학에 대한 책이긴 한데요. 저는 이 모든 책을 쓰면서 진리라는 것을 갖다 귀중히 여겼고 또 독자의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독자의 입장에서 쓰면서 내가 이 말을 쓰면 혹시 독자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글을 쓰면 독자한테 그런 오해를 갖다가 안 하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글을 쓰면 내가 독자한테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썼습니다. 저는 이게 과학이긴 하지만요. 시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과학이 위대한 시가 될 수 있고 또 언젠가 과학자가 이런 노벨문학상을 탈 수 있을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노벨문학상을 타는 과학자가 되시길 탈 것에 수명이 다하기 전에 바라면서 오늘 말씀 되게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장난꾸러기네요. 리처드 도킨스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였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설을 전후해서 가장 열심히 정치권에서 움직인 것은 어디입니까? 역시 국민의당이죠. 국민의당. 민주당은 이제 구도가 정해졌고, 예. 네, 경선으로 들어가 주요 후보군도 나왔고, 그리고 새누리당은 설 지나면 놀라운 인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놀라운 인물이 누군지 짐작만 가고 있어요. 새누리당에서는. 어제 잠깐 힌트를 줬죠. 예, 황교안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황교안 전 총리 예. 대행이죠, 대행. 전 총리가 아니군요. 황교안 대행이 나가면 좋은 일 아니냐 이런 멘트를 비대위원장 임명진 목사님께서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죠. 네. 예. 임명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한번 하셨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뭐 창당일지 아니면 창당의 과정에서 합당을 할지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저는 같은데. 페이퍼 정당에서 끝날 것이다. 예. 과정으로 전망한 사람들이 많죠. 창당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정당 된 척하면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척도 정당인가요? 아니, 예, 뭐 헷갈리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한다면, 예. 창당 준비위원회부터 벌써 예. 창당, 이름은 나오니까요. 예. 예, 이름은 나오니까요. 예. 가칭 뭐 하면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는 준비위원회나 가칭 빼고 나서 그걸 네. 부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페이퍼 정당 정도. 예. 어쨌든 구심점이 될 만한 무슨 실체가 있어야 되니까요. 사람 옆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장성민 전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의외의 인물이 주목받았죠. 장성민 전 의원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장충체육관에서 네. 대선 출마 의지를 표했다. 그 대선 출마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하지는 않았고 출판기념회를 예. 장충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며칠 전에 부스에 네. 한겨레 부스에 책 2권을 한꺼번에 쭉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야. 그런데 기자들의 반응하고는 달리 장충체육관에는 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다고 3만 명이 모였다고. 예. 근데 이제 시사저널에 어제 단독에 따르면 거기 모인 분들이 이제 동원됐다. 뭐 동원된다까지는 네. 있을 수 있어요. 3만 명 동원하려면 그게 장난이 아닌 것인데. 이 자금력으로만 가능하진 않죠. 자금력으로만 가능하게 만약에 했다면 예. 그건 어마어마한 자금력인데. 근데 거기서 그 탈북자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보도가 시사저널의 아니죠. 시사저널의 보도입니다. 보도. 예.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했겠죠. 근데 탈북자 얘기 나오면 이게 냄새가 나죠. 국정원이 생각나고 시사저널에 단독 보도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왜 이분을 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분이 출판기념회 하면서 3만 명을 굳이 장충체육관에 모아 자신의 세를 과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성민 전 의원의 행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가겠죠. 예, 그렇죠. 예. 예. 국민의당의 경선 흥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 입장에서도.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참 기현상이에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보통은 이제 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 다시 단일화 혹은 뭐 합당 뭐 이런 논의가 계속 될 것만 같은데 그 얘기는 없고 박지원 대표도 계속해서 김무성 전 대표하고 얘기하다가 예.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도 끊임없이 반기문 전 총장 측에서도 그렇고 국민의당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예. 지금까지는 없었던 보수가 국민의당을 계속 챙기는 기현상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극적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셔터를 내렸다는 말 수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셔터가 얼만큼 내려졌는지 그리고 잠궜는지 다시 올려줄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열쇠를 잠궈도 그렇죠. 열 수 있는데 예. 얼만큼 내렸는지 말을 거의 내렸다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예. 이거 빼고만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항상 주죠. 다시 올리면 되죠. 셔터야. 그래서 극적 효과를 노리는 수가 아니냐. 뭐 기자들은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당신이 뭐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들러리쓸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 벌써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목포 가면서 박지원 대표하고 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본인이 절대 호남 민심에 반하는 그 행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마지막 뭐랄까요. 정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 호남이기 때문에 그러면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볼 때 지금 정권 교체고요. 그거를 고려할 때는 반기문 총장하고 지금 손을 잡을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반기문 총장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반기문 당신이 국민의당이라는 플랫폼에 오면 그렇죠. 받아주겠다. 네. 근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럴 지금 사이즈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갔다가는 보수의 표가 떨어져 나갈 거라 하는 반기문 전 총장의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결별 혹은 다시는 붙을 일이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게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한계는 현재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거의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원죄에 가까운 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지지율이 안 나오잖아요. 네. 반기문 전 총장도 그렇게 보수 진영하고만 손을 잡아버리면 그것은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프레임 속에서 아니다로 판가름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을 보면 겉으로는 본인들이 뭐 전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밥자리에서 질서 있는 패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게 진심으로 전혀 보여지질 않아요. 정치인은 지지율이 5%만 나와도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예, 오히려 질서 있게 판을 키워서 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끌어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판뒤집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힘만으로 부족하고 네. 거기에 이것이 이 사람하고 붙으면 이것이 정권 교체인가 아닌가 헷갈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 혹은 인물이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끊임없이 이제 이 변수를 놓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끌어들일.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선전을 하는 거는 그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한테도 전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거꾸로 손을 내밀어서 이쪽 진영의 후보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사무총장 후보의 손을 내밀어 손을 맞잡고 반기문 전 총장 당시는 10년 동안 국제외교만 맡았으니까 외치를 맡으시오. 네. 대통령, 이원 집정부제나 이제 분권형 대통령 이게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총리를 맡겠어. 그래서 이제 반기문만 뽑으면 안철수가 따라온다든가 안철수를 뽑으면 반기문이 따라온다든가 1+1 전략이라고 계속 제가 표현하는데 그 대선 전략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도 전략 두 가지가 뭐랄까요 양립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황교안 총리로 가자라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랑 카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황교안 전 총리 단독으로 집권이 가능하겠는가. 인기가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못해서 10% 선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지율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도 10%까지는 갈 수 있는데 과연 그걸 뚫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테니까 누군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할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정지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황교안 총리가 지금 본인이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엄청나게 어찌 보면 좀 본인이 사표 내고 본인이 수리하는 거죠. 예.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예. 여기에 조심스럽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박지원 대표입니다. 예, 아무도 아마 그 명단은 들여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또 꼼꼼하게 들여다보니까 좋아요 명단을 쭉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있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라 자꾸 둘 다 전 총리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미 전 총리인 거죠. 황교안 대행이 나올 경우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이 흐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반기문 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도 안철수하고 이렇게 그림을 반기문 정도 그림 혹은 다른 분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황교안 대행이 나와버리면 그림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림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서로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손을 맞잡았는데 살짝 들킨 뭐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자, 오늘도 역시 딱히 취재해온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한결의 허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CNN 보도였는데 아직 국내 보도 안 된 것 같은데 트럼프 위 대통령이 점점 전문 용어로 뭐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전문 용어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네. 이건 아직 행정명령을 구상 중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 페이스북 아이디나 SNS 뭐 트위터 아이디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아이디를 제출하고 누구한테요? 아니 미국 그 입국할 때 예. 입국 심사관에게 예. 제출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핸드폰의 연락처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예. 이게 미친 거죠. 놀랍네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가려면은 자기 핸드폰에 연락처 다 주고 SNS 주소까지 알려줘야 되고요. 그럼 그 이유는 이제 거기 혹시
테러 단체와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말이 됩니까? 네, 미친 거죠. 예. 자,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도. 자, 우리나라 뉴스를 해볼까요, 이제. 네, 특검이 최순실 씨가 ODA 사업에도 이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사건이 이제 나왔어요. ODA 사업. 예, 예. 이 관련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어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이번 소환은 미얀마 K타운 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으로 유 대사가 K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사를 최순실 씨가 직접 면접봤다는 보도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최순실 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한 건데요. 뿐만이 아니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관련 보도가 많더라고요. 처음 나온 종류의 뉴스다 보니까 네네. 후속 보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데 왜 이 K타운 사업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냐 이것도 약간 나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요, 이 K타운 프로젝트에 한인 기업을 참여시켜주고 그 대가로 기업의 지분을 받은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라는 건데 미얀마 현지 법인 한국기업 M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가 차명으로 이 지분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 예산 7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이게 한 번도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해설 기사가 없더라고요. 이게 단편적으로 미얀마 대사가 불러들여졌다, 뭐 공적 개발 원조 때문이다, K타운이다 하는데 해설 기사가 있나 봤더니 없어서 제가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주시 뉴스로 해설해야 되겠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한두 주 동안 계속 나올 뉴스인 것 같은데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일단 코이카라는 곳을 알아야 돼요. 코이카가 어디냐면은 개발도상국에다가 원조를 네. 하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이걸 받았죠. 뭐 무상으로 네. 건물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죠? 차관을 주기도 하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제. 네. 개도국의 해외 원조 사업을 하는 이제 외교부 기관 산하기관이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관련 뉴스를 따져봐야 되냐면 작년 5월입니다. 네. 히스토리를 좀 짚어주자면 작년 5월에 이 코이카 이사장이 새로 바뀌는데 원래 여태는 전원이 대사 출신이었어요. 외교부. 네네. 그러니까 대사를 한 사람들이 여기 이사장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 가서 어떤 원조 사업을 하려면 현지 업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잖아요. 현지인들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고. 그런데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코트라. 여기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출신이. 네네. 근데 여기는 원조하는 데가 아니라 뭐 무역투자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산자부 산하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외교부 관련 기관에 산자부 관련 기관 출신이 온 겁니다. 전례가 없는 케이스예요. 코트라 유럽 본부장 출신의 김인식 이사장이 임명돼서 이제 논란이 좀 됐었죠. 그 외교부 쪽에서는, 코이카 쪽에서는 실제 공무기간도 휴일 주말 빼면은 딱 이틀밖에 안 했고 차관급이 오는 데거든요. 좀 작은 공기관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최순실 관련 최초의 뉴스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이 김인식 이사장을 그때는 미르재단과 최순실 씨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잘 몰랐으니까 미르재단에 추천했다는 뉴스가 최순실 게이트 크게 터지기 전에 아주 작게 나왔어요. 이게 사실상 미르 관련 거의 첫 번째 보도에 가까운 그때 뉴스인데. 근데 이 김인식 이사장이 이제 코트라 출신인데 코트라 유럽 본부장 출신이거든요. 네네. 유럽 본부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유럽 본부가. 느낌이 갑자기 훅 오지 않습니까?
최순실 표 느낌이.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코트라 유럽본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임 사장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코이카가 못 사는 나라, 물론 표현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개도국. 못 사는 나라에 원조하는 곳이지 미르 재단에 돈 주는 데가 아니지 않냐. 맞는 말이죠. 예.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처음에 이 뉴스, 관련 뉴스가 이제 너무 큰 뉴스들이 나왔으니까 묻혔거든요. 근데 그 미르에서 코이카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코리아 에이드라고. 그렇다면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확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정의당은 이 흑수저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개혁되고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은 좌파라서 하는데 이런 공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정당의 공약집을 보면 다 좌파 공약이에요. 공약은 좌파면서 뭐를 좌파라고 공약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공약 첫 번째가 정의당의 슈퍼우먼 방지법입니다. 지금 네네. 심상정 대표의 슈퍼우먼이 대자가 아니라 방지법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인이 멸종 위기거든요. 지금 영국의 권위 있는 그 인구 관련 연구소가 한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꼽았어요. 근데 이런 심각성에 비추어서 출산 육아 대책이 너무 아니하다는 거죠. 출산율이 최저니까요, 지금. 네, 돈은 뭐 지난 10년 동안 80조 2천억이나 쏟아 부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다 여성 문제로 인식했어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 출산 육아 대책은 여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 문제고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게 저의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하는 그런 그 슈퍼우먼 강요 방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컨셉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출산 휴가에 부부 출산 휴가 의무제를 두었고요. 부부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를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산 휴가가 여성 3개월인데 이걸 4개월로 늘리고 남편에게도 1개월 휴가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의무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지금 12개월을 16개월로 늘리면서 그중에 3개월 이상은 무조건 아빠가 휴직을 해야 된다는 파파 쿼터제를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네요. 아빠도 아이를 키우고 싶죠. 근데 승진에 지장이 되거나 눈치 보기 때문에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강제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안 지키는 기업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기업에게는 또 강한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실행됐던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이미 그러니까 진작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아기에 엄마 아빠가 같이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 인성에. 북유럽은 그런 점에서 남편 휴가 또는 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슈퍼우먼이 되면 해결될 것처럼 자꾸 여성들에게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계속 출산율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부부 출산 휴가는 부부에게 공동으로 줘야 되고 뭐 육아휴직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기 같이 동참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전체적으로 늘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기업, 사회, 국가 모두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 문제인식입니다. 당연히 바람직한 공약이라고 보고 누가 대통령이 결국 단성이 되더라도 이거는 받아 안아야 될 공약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보수정당이 더 세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걸었어요. 3년으로. 네네.
정의당 공약이 이게 안 되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네. 반드시 이것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회용 공약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유승민 후보가 육아휴직 3년 낸 것을 아주 예. 크게 환영을 합니다.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예. 네네 이런 논란이 좀 공론화돼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저희 안이 이 정도는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원 크기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말했지만은 1년만 유급입니다. 아하. 그래서 뭐 내용은 지원 크기는 비슷한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인식의 전환하고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경쟁을 하자는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승민 후보의 육아휴직 3년을 18세까지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나눠 쓰는 걸로 돼 있어요. 아하. 나눠서 쓰는 걸로. 네네. 근데 이게 고3 수험생을 염두에 둔 건데 네. 고3을 육아 정책으로 하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거는 교육제도로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당의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머릿속에는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지율은 안 나오는 유승민 후보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심상정 대표님이 따라잡기 가능합니다. 아니 물론이죠. 지지율만 보면 현재. 다만 지금 결정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요. 네. 이제 저희가 탄핵소추 국면에 뭐 다른 어떤 당보다도 앞장서서 민심을 읽고 또 한 발 앞서서 행동하고 어쨌든 흔들리는 야당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예. 우리 당원들이 이런 자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오당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그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지지율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우리 당 지지자들의 저 문제인식이에요. 표를 줄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네.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미 일찍이 후보가 가시화됐는데 우리 네. 당은 이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조기에 후보를 가시화시키자는 거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작은 정당에 지금 마이크나 또 화면이 오질 않으니까 예. 빨리 후보를 확정을 지어서 당 중심으로 그 선거운동을 해나가자. 이게 저희 당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 후보를 좀 빨리 선출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이 있군요. 다들 이제 탄핵 그 인용이 혹은 뭐 기각이 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뭐 경선을 하거나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한 달 이상 먼저 하겠다는 거네요. 정의당은. 아니 뭐 다른 정당은 이미 뭐 몇 달 전에 대선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 당만 열심히 탄핵 국면에서 애는 썼는데 오히려 대선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손해가 크다. 이게 이제 우리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강상구 전 대변인도 뭐 젊은 40대 기수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경선하면 심상정 전 대표님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글쎄,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선거는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 아니, 노회찬 원내대표 정도 나와야지 경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왜 안 나오시죠? 이심전심이 아니라 노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풍찬 노숙도 또 진보 정치하면서 실패도 영역도 다 같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이게 이제 이심전심 돼가지고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노회찬 대표한테 여쭤보겠고. 네. 교통정리가 텔레파시 수준에서 됐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나가실 면서의 결심. 이게 이제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이 국면 자체가
예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번 네. 대선에서 본인이 할 역할 또는 뭐 나는 어디까지 해내야 되겠다 이거 있으십니까?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제가 그 출마의 변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노동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번 촛불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권 교체는 과감한 개혁 정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여튼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노력이 실력이라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와 정의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지만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외면하고서는 그 어떤 해법도 공연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시대 정신, 노동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번 대선에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혹은 진보정당이라고 좀 넓게 말해서 진보정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이슈들, 아젠다들이 결국은 대부분 보수정당에서 정강정책으로 흡수됐죠, 실제.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의 후보들만 봐도 정의당 혹은 그 이전에 진보정당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대부분 수용돼 있어요. 수용된다기보다요. 예. 흉내입니까? 지금 대선 주자들 특히 뭐 야당 쪽 저 바른당까지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원내 정당의 제일 왼쪽에 있는 저희 정의당의 공약 수준을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러니까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됐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저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관되게 시대 정신을 앞장서 제시해 왔고 또 지금 모든 후보들이 제시하는 특히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에 관련된 공약은 아마 원형이 저희 정의당, 진보정당 걸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베껴 쓴 공약, 그러니까 이미 답안지 다 보고 쓰는 그 공약은 힘이 없습니다. 이제 당선되자마자 나중에 정책 자료집에서 찾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 당이 다른 당과의 차이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치와 정책을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겁니다. 네, 그거는 저도 믿음이 가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공약집도 거의 정의당 공약을 그대로 갖다 베낀 것과 마찬가지여서 네. 그때 노회찬 대표 그런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은 요즘에 다 공정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벤처기업도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 만들겠다. 대선 주자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불공정의 원형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같이 흑수저 정당 또 저 같은 흑수저 후보도 금수저 후보들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서 경쟁할 수 있다면은 네네. 원조 사업 거기에 이제 음식 문화 이런 거를 담당하는 역할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자체도 뜬금없긴 해요. 해외 원조에 왜 미래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게다가 이 코리아 에이드 예산이 1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 나라에 나눠야 되는데 이거 작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도 관심이 별로 들어오지 못했던 연결고리인데 근데 최순실 씨가 이러는 거 개입할 때 공식이 있잖아요. 원래 일단 사람을 꽂는다. 네네.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사안 말고 이면에 이권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기본 공식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요 ODA. ODA가
해외 공적 개발이라고 아까 얘기한 네. 무상 혹은 유상 원조. 건물을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모델로 했다고 하는 게 오늘 보도의 핵심인 거예요. ODA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삼았다. 일단 그 공식대로 이제 미얀마 대사를 직접 본인이 면접 봐서 임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삼성 전기 출신이에요. 네, 거기다가 유럽 판매 법인장인데요. 이 독일에서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요. 그것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네. 느낌이 확 오잖아요? 어머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예.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K타운 프로젝트인데, K타운 프로젝트는 뭐냐면, ODA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 건물 지어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죠. 보통 학교나 병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류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개발 원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ODA 사업은 원조기 때문에 건물을 우리나라 돈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네네. 어머나 큰 돈이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K타운 프로젝트도 760억짜리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지어주는 걸로 원래 네. 사업계획을 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류 관련 업체를 입주시킨다는 거거든요. ODA 사업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데 외피를 ODA로 한 다음에 나라 돈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사업권을 본인들이 먹으려고 했던 네. 기본적으로 아주 스마트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스마트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란의 K타워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사합니다. 예. 똑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라. 이란에다가 대통령이 이란에 갔을 때 작년이죠. 예. 양해각서 체결하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대형 복합 건물을 지어줍니다. 거기다가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을 시켜요. 문화융성이죠. 그런 다음에 그 사업권을 가지고 이제 이권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입주하는데 얼마 네네. 아니면 뭐 그 현지에서 또 시행사가 있어도 나올 거 아닙니까? 파청업체들. 그러면 그 사업권을 또 주는 거죠. 근데 이 이란의 양해각서에는 아예 미르 재단이 이 한류 교류 주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네. 아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란 K타워 사업은 언급이 됐는데 이 미얀마 K타운 똑같잖아요. K타운 사업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거든요. 양해각서에 이란처럼 나왔으면은 불거졌을 텐데,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미얀마 건물 지을 때 현지에 있는 업체, 그 한인이 운영한 업체한테 사업권을 주고 그 회사의 지분을 자기가 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렇죠. 예. 예, 차명으로요. 예. 예. 아, 스마트해요. 네. 이거를 해외 원조 자금을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이건 최순실 씨 개인이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발상 자체는. 이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대사를 자기 사람으로 꽂을 때 이익이 뭘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외교 행랑에 대한 액세스. 저는 이것도 탐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출국할 때 안 뒤져보거든요. 거기. 그렇죠. 예. 네, 외교 행랑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도 안 뒤져보고. 상대 국가에서. 안민석 의원이 한 2달 전쯤에 최순실 씨, 아니죠. 최순득 씨가 베트남 캄보디아 거액의 비자금을 외교 행랑으로 옮겼다는 제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뉴스가 끝났어요. 후속 보도 같고. 이런 건 제보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외교 행랑에 대한 뉴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그렇죠? 미얀마, 베트남 뭐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도 사업권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성공단이 폐쇄됐잖아요. 네네. 개성공단의 대체공단으로 베트남이 거론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베트남의 대체공장을 옮긴 업체들도 있습니다. 실제. 당연히 대체공장이 필요하니까. 이 대체공단 프로젝트를 잘 뒤져보면 최순실 씨가 등장할 수도 있다. 나는 개인적인 촉이 있는데 아직 뉴스는 나온 적이 없어요. 베트남에 가서 혹은 동남아에 가서 이런 사업권을 따내고 하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보니까. 최순실 씨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대단한데?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네. 가능한 모든 분야를 다 걸치고 있었다. 네. 상상 가능한. ODA 사업이 등장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일부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 해설을 굉장히 길게 한 이유는 해설이 없는 데다가 앞으로 더 나올 거거든요. 네. 이 전체 구도를 이해해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너무 길게 했네요? 네. 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밀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김진수 청와대 현 비서관이 지난 5일 특검 조사에서 털어놓았는데요. 박 대통령이 현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전 고용복지수석에 대한 특검 조사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한 겁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데.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할 거다.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 심판도 그냥 보기만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본인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을 텐데,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네, 오히려 헌재 심판 예정된 3월 13일 이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1차적으로는 그걸 뒤로 미루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지금 그게 지연 전술이고. 그 이내에 한다면 어떻게든 인용이 안 되도록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인용할 사람이라는 게 지금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각하든 인용하든 총 8명. 그 8명에 대해서 어떻게든 접근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할 텐데 아직 뉴스는 없네요. 하더라도 뭐 보이기는 안 하겠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목을 쭉쭉 읽으시고 그중에 제가 네네. 포인트가 있으면 짚는 것으로. 네, 청와대가 4대 기업에 70억 원을 걷어서 속칭 아스팔트 우파를 지원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어버이 연합 같은. 예, 엄마 부대도 있고요. 네. 관제 데모를 참 좋아했어요,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재벌 순위 1, 2, 3, 4회한테 돈을 70억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못하나요? 이것도 범죄인데 제가 보기엔.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 뉴스입니다. 장성민 전 의원의 북코센터에 탈북자 알바가 동원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알바비가 2만 원 지급됐다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보는 게 탈북자가 동원돼서가 아니라 탈북자 동원은 국정원이 그 배로 의심된다 하는 사건이 이미 작년에 있었거든요. 시사저널이 그때도 보도했었는데 그때 보도 내용 중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국정원 직원이 아예 목사 안수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안수를 받아서 기독교 단체의 모습을 띠는 겁니다. 아예. 안수를 받아서 진짜 목사가 됐다니까요. 정식으로.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목사판 무간다죠. 네. 그런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직원을 목사 안수를 시켜서 기독교 단체의 모습을 띠게 한 다음에 보수단체 관제데모에 배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가 시사저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탈북자가 동원됐다. 어떤 정치인의 출판 기념회에. 그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려는 정황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후속 보도가 기대되고 주목해야 될 기사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무리한 기소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결국 현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민간 잠수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끝까지 관련자들을 다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냐? 이 민간 잠수사들을 유죄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의 포커스를 돌리는 거죠. 정부로 돌아올 관심. 정부 책임론을 엉뚱하게 민간 잠수사를 먼저 기소해서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아니, 진짜 뻔뻔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민간 잠수사들, 물론 무죄로 확정됐지만 이 개개인들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빤히 보입니다. 그때 이제 그 민간 잠수사 중에 사망한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책임을 민간 잠수사 그룹에게 물은 거죠, 이게. 해양경찰은 책임을 놔두고요. 그러니까 해경은 빠지고, 네. 해경이라는 건 결국 정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선제적인, 이거 슬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선제적인 슬랩이죠. 정부로 책임이 넘어오고 관심이 넘어올까봐 민간 잠수사부터 기소해 놓고, 그 민간 잠수사의 개인적인 억울함 문제로 바꿔버린 다음에 해경이나 국가에 빠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국가라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인데 했어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뉴스 하나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네. 할 수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2, 3부를 드리고 전화 통화하면 2부밖에 안 드리는데 기왕이면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지 왜 전화로 이렇게 섭섭하게. 아, 그런 또 옵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아, 그래요? 이 보좌진들이 저희가 2, 3부를 다 드릴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네. 다음에 저기 꼭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열일 제치고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나오셔가지고 네. 저의 압박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전화는 마음에 안 들면 확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정의당 공식 후보가 되신 건 아니고 본인의 출마 선언까지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제 경선에 출마한 잠재적 후보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지금? 네. 경선을 언제 합니까, 정의당은? 경선 이미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하고요. 2월 16일 날,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다른 지금 경쟁자는 누가 출마 선언한 상태입니까? 강상구 후보라고요. 예. 전 대변인인데요. 예. 전체 지금 대선 예비 주자 중에 유일하게 40대 젊은 기수입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네네. 또 둘이 합니다. 경선이 지금 너무 조촐한데요.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네. 정의당이 열심히 했지만 대선 주자가 가셔야 되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게 이제 당과